사건 파일이 24 오늘 첫 번째 주제 대권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각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남의 뒤나 열심히 하면 이런 과거로 퇴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 맞습니다. 절단 납니다. 네? 그래서 유능한 그리고 바른 열정을 가진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파도만 보고도 바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진다. 나라가 발전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들 정치 문법, 정치 셈법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여러 달의 마라톤 여정을 마치고 이제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으로 결승 테이블 끊고 이 나라를 바꾸고 제주도를 바꿀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반대하는 표, 누가 돼서는 안 되는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양당 기득권 정치 이 간의 어떤 권력 교대만 가능한 이런 대한민국 정치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심상정한테 찍는 표만이 저는 생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소신 있는 심상정의 힘이, 심상정에 모인 그 힘이, 심상정의 힘 있는 존재가 바로 성평등 국가를 만들고 역사적 지행을 막는 힘이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네,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요. 자, 각 후보들 유세 상황 짚어보죠. 동선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는 위기 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으로 일정을 시작했고요. 여의도 증권가를 돌면서 젊은 그 지지층들과 좀 많이 만나는 접촉면을 좀 넓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후에는 홈그라운드 경기를 돌고요. 또 인천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 마지막 집중 유세지 광화문 광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서울 홍대 거리를 찾아서 청년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를 하는 초강행군 유세를 이어갑니다. 선거운동 첫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했던 경로를 거꾸로 돌려서 오늘 그 유세에 동선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역시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 광화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 윤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새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뭐 청계광장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이 한 400~5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스피커 크게 틀면 서로 중간에 있으면은 소리가 섞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오늘 유세도 관심을 모을 것 같고, 자,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를 어떤 의미로 정했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 장소가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 이제 명동성당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어떤 완성을 이제 명동성당으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하면은 2016년, 17년에 광화문 이 청계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해라. 결국에는 사회 개혁이라든가 경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촛불혁명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개성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청계광장을 선택했고 또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이제 유능한 후보고 미래지향적인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청계광장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 15일 눈이 내리고 다소 아주
추운 가운데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펼쳐지면서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선거운동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으로부터의 힘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사실 이 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은 시청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 시청 앞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팀으로서 힘을 합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있게 될 이 유세에는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출동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정은 아마추어의 연습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이 엄청난 국정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는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유능하고 충실한 국민의 일꾼 대리인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후보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건지 저는 내가 여기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제가 뭐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잘 모르는 지역 그런 데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그건 머슴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놈입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같으면은 곤장 좀 맞고 쫓겨나야 되는. 자, 두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 이 세 가지의 그 싸움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전형적으로 인물 대 구도의 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후보해서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철저하게 정권 교체, 즉 부정부패인 현 정권을 교체하는 후보로서의 본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인물과 구도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실 어느 쪽이 그러면 국민들이 더 받아들일까 하는 건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많으냐 정권 유지론이 많으냐 지금 양당의 후보 양강의 유력 후보들의 이 지지율의 부침은 계속 있어 왔지만 단 하나 여론조사에서 변하지 않는 건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 승계보다 훨씬 더 많은 50%가 넘고 있다는 그런 그 조사가 계속 나오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물이냐 구도냐의 싸움에서 아마도 구도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구도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제 후보 발언 얘기를 좀 한번 지적해야 되겠어요. 역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의 언어들은 뭐였냐면 포용의 언어였고 통합의 언어였고 미래 비전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근데 윤석열 후보의 언어를 보면 좀 전에도 우리 말 나온 거 보면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역대 대선 후보에서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버르장머리 못돼 먹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통합의 언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결국 후보가 뭐냐면 국민의 수준에 맞게 그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격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언어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에서 필요 충분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잘할 수 있는 후보예요.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결국 자당의 어떤 세력들을 결집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도 정략이 나오는 건데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상대 후보가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루 나온 이 시점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날 주목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피습을 당했죠.
뭐 정말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다행히 복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장을 찾은 겁니다. 근데 머리는 이제 다친 채이기 때문에 붕대를 감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탄식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다친 선에서 그쳐서 다행이다라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식 행보를 하기에 앞서서 송영길 대표가 다행히 머리의 치명적 부위는 건드리지 않았고 뇌출혈도 없어서 퇴원을 해서 마지막 유세 현장에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원래는 저녁 때 예정된 청계광장 집중 유세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본인 의지가 워낙에 강해서 그 전 유세 일정부터 동행하기로 했고 이 피습을 한 70대 남성 지금 경찰에 인신이 확보돼서 조사 중인데 아마 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 해당 본인이 운영했다는 유튜브 내용을 봤더니 송영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좀 촉구하는 영상물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반면에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원팀 유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민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서민과 청년만 골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골병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악한 정책 맞죠? 예. 자, 안철수 대표는 부산부터 서울까지 계속 같이 할 예정인가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장면은 어제 그 하남과 하성에서의 유세를 원팀으로 이루는 장면이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윤석열 후보의 그 구호에다가 본인이 힘을 합하게 되면 거기다가 미래, 과학기술, 국민통합 이런 이미지가 얹혀진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원팀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잠시 전인 1시 10분경에 부산에서 거점 유세를 했는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교집합으로 이름에 국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거점 유세의 이름을 국민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산 유세를 하고 이후에 서울 시청역 광장에서 있게 된 마무리 유세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마지막 유세 어디서 진행합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신촌에서 피날레를 마무리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홍대에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노원구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쳤는데 노원은 아무래도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18, 19대 국회의원 내리 총선에서 승리를 했던 지역이어서 상징성이 있어서 이곳을 공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뭐 한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젊은 층들을 만나면서 이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세 중간중간에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분들 제2의 제3의 안철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 심상정에게 표를 달라라면서 본인이 제3지대의 후보임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사전선거, 사전투표 이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준비가 미흡했다고 인정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내일 본투표 문제없이 치러야 될 텐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진자나 격리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할 투표소에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보통 유권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기표소를 설치했다가 워낙 많은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외출 허용 시간, 이 투표 6시부터 시작되기 전인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는데 이 교통 약자랄지 아니면 투표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상당히 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시 반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 외출이 허용됐다라고 해서 다른 가게를 들리거나 뭐 커피 등등을 테이크아웃 하시거나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군요. 다른 데 못 들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이 운영 기간이 지금 확진자들이 워낙에 축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한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 이게 논란이 마무리가 안 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함을 투표를 해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좀 부실하게 관리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투표 과정에서도 비밀 투표가 아니라 비닐 투표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지적이 나올 정도의 허술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관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와 부천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선관위가 일부 지역에서 가져온 사전투표함과 관 외에서 이루어진 우편 투표 용지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예. 사무국장 집무실에 저렇게 보관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저게 사무국장 방인데 저기다 놨군요. 그렇죠. 이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사전투표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해서 보관해야 하고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이 영상정보는 선거일이 지난 6개월 이후까지도 보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경우에는 저렇게 CCTV가 아예 없는 곳에 보관하고 CCTV가 없습니까, 방에? 네네. 그리고 부천 선관위 가려져 같은 있었다고 경우 그러더라고요. 예. 부천의 경우에는 CCTV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종이로 가렸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CCTV가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국장실 부천의 경우에는 4일과 5일 양일 동안 진행된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 5만 부가 500장씩 이렇게 플라스틱 함에다 해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행히도 이곳을 방문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 방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냐? 왜 CCTV는 가려져 있었던 지금 저 것이냐? 종이로 저렇게 말아서 CCTV를 아예 막아놨군요. 네, 무용지물이죠. 왜 저렇게 되어 있었는지 뭐 회의하는 것을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저렇게 가려놨다고 하는 이번에 그 가린 건 설명.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의 진실 여부도 역시 알 수가 없죠. 자, 그런가 하면 선거인 명부가 누락됐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1950년대, 60년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집권 세력이 일부러 선거인 명부를 누락시켜서 고의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빈번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리시에서 하는 A씨가 대통령 선거 투표 안내문을 받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 근데 받았는데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지난달 19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돌아가신 것을. 사망 확인을 하지 않고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주민등록증 갖고 오시면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는데 사실은 안내문에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전명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못했고요. 사전투표. 그냥 들어오셨군요.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문의를 했더니 이미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엔 못합니다. 라는 공식 통보가 왔답니다. 아니, 처음에 항의할 때는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 하러 가라. 그래서 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손배소를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A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본투표 내일인데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 선거 관리에 대한 부실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관위원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사과하고 또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예. 따라서 이제 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의 어떤 공정한 선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본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오점을 남긴 건데 마지막 내일 본투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관위원장 사퇴 시점에 대해서 일각에서 그러니까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투표 종료되면 그때 사퇴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원장의 그 자기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자기 책임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결단하에서 책임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야는 대선 하루 전까지 이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등장한 김만배 녹취록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2년 전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가 대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녹취록을 내세우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김만배 녹취록은 어제 다뤄봤고요. 오늘 나온 내용은 대법원 로비 의혹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의 첫 수행 비서라고 합니다. 백모 씨,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인수위원 임모 씨, 그리고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과 나오는 통화 내용을 토대로 한 이 대장동 로비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록이 입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 2018년에 경기도지사 TV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관된 사실에 관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발언 내용을 허위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점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2019년 9월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 7월에 무죄 7, 유죄 5, 그리고 기권 1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이 2심을 뒤집게 되죠. 그래서 예. 무죄 취지 판결로 파기환송돼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계류될 당시에 앞서 언급해드렸던 그 백 씨와 임모 씨가 은 시장의 비서관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어떤 대화가 나오는가 하니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어떻게 하잖아.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된 모양이야 하면서 8대5나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이 된 것으로 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오기도 전에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 내부 표결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해서 이 대법원 재판에 대한 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 나왔던 김만배 녹취록이나 또 JTBC를 통해서 방송된 이 대법원 로비 관련 녹취록이나 이게 진위 여부를 선거 끝난 전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가 정말 이 대선 역사상 가장 추억한 그런 선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선거일 그 전날까지 서로 폭로하는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지난 9월에 녹취된 것을 갖고 있다가 선거 사흘 전에 보도하는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한쪽에서는 또 그 백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성남시 당시에 비서관인데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뭐 그 뇌물 사건으로 물러났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수면 위에 부상하지 않았다가 지난번 경기도 공무원 A 씨 있지 않습니까? 제보자 예. A 씨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도 하고 네, 있었죠. 신변보호 요청을 했죠. 그 백 씨가 또다시 여기에 지금 관련돼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저는 바람은 이겁니다. 절대로 양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보통 선거가 끝나면 뭐 고소고발 다 취하고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져야 된다. 김만배라는 사람이 지금 뭐 고인이 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지금 살아있고 이 사람이 한 말들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식적으로 청문회를 열건 아니면 특검을 하건 아니면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건 간에 진실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가려져야 되고 지금 국민들은 어느 쪽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전에 비서했다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관련된 일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엄청난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관련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대법관들이 그 결정한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관련자들 몇 분이 그냥 사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성은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김만배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 언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 김만배와 남욱의 이 두 사람이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같은 길이었는데 이 김만배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을 보면 일관된 진술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는 방해했고 회방했고 실질적으로 공공환수하는 데 있어서의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나 남욱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대출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관련성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중수 이과장을 하면서 무마해줬다라는 내용을 어제 여기 그 TV조선에서 방송했다고 하죠. 지금요. 보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김만배라든가 남욱의 그 진술을 통해서는 일관되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관련성을 입증해지는 진술이고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회방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진술의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남시 땅 대장동을 성남시 의회가 추인해서 성남시의 기획본부장이 유남규가 이렇게 결탁을 해갖고 이렇게 대장동이라는 어떤 그런 그 수천억 원의 그 이득을 취한 사건이 하나의 검사가 몸통이냐 아니면 성남시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던 사람이 몸통이냐의 문제로 지금 얘기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김만배 씨와 통화했다는 신모 씨 있지 않습니까? 언론노조 위원장도 하고 미디어오늘 대표도 했는데 이분이 지난 2012년도 3월 16일 날 당시 총선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도 했어요. 28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인이 코리아타임스 기자였고 또 한국일보 노조위원장의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9월에 녹음한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 보도를 하던가 어떻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틀 전에 이것을 뭐 내가 그때 녹취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보도를 한다? 그건 역시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는 녹취 겁니다.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반론 듣겠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1,155억이라고 하는 부산 대출 사건에 의해서 대장동 종잣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무마해줬던 당사자들이 누구냐 봤더니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어떤 소유주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변호사를 했던 조우영의 대출을 했던 그 장본인이었던 조우영에 대한 변호인이 박영수였고 그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가 가장 친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였고 그 사건의 무마를 통해서 종잣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박영수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딸을 취업시키고 그 수익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술에 대한 일관적인 내용이 들어보면 결국은 그 메커니즘 자기들의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김만배의 진술을 통해서 음성 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녹취 과정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김만배 씨와 기자 출신 신모 씨 이 녹취를 들어보면 일부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된 녹취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손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천화동이 다 파는 거였었는데. 자, 녹취록의 신뢰도 문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신뢰도가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이제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근거 중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신 씨가 뉴스타파와의 그 특수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용역관계라고 지적을 하시고 또 본인이 주장하시기에는 계약관계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어쨌거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취된 시점과 그리고 이것을 발표한 시점에 상당히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점이고요. 방금 전에도 들으셨다시피 김만배 씨가 본인을 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58년생입니다. 이 신 씨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김만배 씨의 경우는 65년생입니다. 본인이 훨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조작된 정황이 있으면서 짜깁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 일단 형이라는 부분은 그 자리에 다른 제3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이 녹취의 의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겸허하게 해명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2011년도에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는 의혹은 이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0억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조모 씨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이 계좌까지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본 상황에서 왜 면죄부를 뒀는지 수원지검에서 4년 뒤에 기소했고 실형 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만배 씨가 최근 나온 녹취록에서 내가 박영수라는 아주 윤석열 검사와 절친인 사람을 소개해줬더니 사건이 술술 풀리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던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과연 표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투표를 한 다음에 물론 그때라도 분명히 밝혀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 당장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각 당에서 또 어떤 그 전략을 짤지도 궁금하고 판세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민주당은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은 결국 이제 진영 대 진영 싸움 아니겠습니까? 양자구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대선 과정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초박빙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은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준비된 후보가 누구냐. 경제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국민의 이성적 판단, 마지막에는 이성적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판단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역대 선거를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우위를 보인 후보가 거의 대부분 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한 번 역전이 된 게 아마 그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당시 그 정몽준 대표의 철회로 이렇게 이 분위기가 완전히 됐는데 현재 이 깜깜이 선거라고 그러죠. 그 직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미세하게 앞선 조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죠. 한 6일 동안 변수가 특별하게 있었나는 거예요. 대체로 윤석열 후보가 낮아질 때는 어떤 네거티브에서 낮아진다기보다 정치적인 어떤 행위, 즉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그 안철수 후보와의 갈등 또는 윤핵관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네거티브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6일 동안의 네거티브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양쪽 후보다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다. 그러면 여론조사 전에 어떤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겠죠.